자, 이거 72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72번의 보기를 보면 배비장전에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자, 배비장에서 체크리당의 제주를 떠나냈던 배비장은, 그러니까 비장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벼슬 같은 거고,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려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비록 그 사람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고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이 배비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체는 이렇게 서울 사람인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제주도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서울에서 왔다는, 이쪽에서 왔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근데 분명히 뭐였다? 제주도에 남게 되고 칭송을 받고 도움받고 하면서 이거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비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격의 변화가 존재하는 입체적인 인물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306쪽의 내용에서 뭐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걸 버리는 부분 자체만 보여줘야죠. 정확하게. 자, 이게 이제 306쪽으로 가보세요. 자, 줄거리 나오죠. 제주도에 대한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지 못한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장면이에요. 자, 이때 배비장은 떠난 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긴 이 사람 말씀 좀 물어보세. 계집이 한참 묶으려고 보다가 대답도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비장 그 중에 있던 분에서 목소리 돋워 다시 책망 겸 물어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소리 돋워 책망 겸 물어봤겠다. 이건 다 서자가 개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시점이고 확인되죠.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해서 대답이 없는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있는 거야? 우월감이 있는 거죠. 권위의식이 있는 거고. 내가 양반이고 소리하는데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이라면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별 예의엄치 부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만 먹고 병풍디에서 낮잠 자다 왔으니까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야? 참 듣기 싫구만. 어서 가서 오래지 아니하며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밥에 가라고요. 요사이 새벽에 빨래줄 같은 배비장도 궤속 귀신이 될 뻔한 일을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배비장 자체인지 알고 얘기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배비장이 분명히 이런 궤속에 들어가서 귀신 될 뻔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게 이제 줄거리만 간단히 나오지만 애랑이 유혹에 넘어서 이렇게 궤속에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놓고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져서 혼잣말로 탄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우월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결국은 이런 제주 사람들한테 하대한 거잖아 지금. 말 그대로 처음 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반이니까 말을 논의가 상대방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금년 신수 불기라구나. 우리 부모 만류할지 오지나 말았으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여기 왔다가 경양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데 참 못 살 것이구만 하고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한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고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해본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해서 이곳 풍속을 모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죠. 미안해, 내가 이곳 풍속 모르고 함부로 덤볐어. 실수를 할 게 왜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딜 가는 양반이십니까? 바로 여자도 뭐하고 있어? 태도가 바뀌었잖아. 상대방이 좋은 태도 하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서울로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촬영관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으며 성함은 누구시오?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부모 명한 기별 듣고 특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요. 그럼 자기를 뭐 했어? 드러내지 않았지. 위에서 근데 분명히 배비장 계속 귀신 될 뻔한 일 못 알아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차마 이름을 못 얘기하는 거지. 내가 배비장이야 그러면 아 네가 그 죽을 뻔한 배비장이야? 이런 얘기 나오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겠지. 자, 그리하면 끝이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상호 1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못 간 이유 될 수 있겠죠. 아, 지금이야 솔직히는 뭐 비행기도 배던 오래 걸려도 부산까지 서울에서 한 4시간 정도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느린 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제주도 가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야면 이 노릇은 어째 해줬어? 참 딱한 일이옵시다. 라고 하더니 옳지, 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행위를 잘 태울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을 치고 조그만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가서 사공을 찾는다. 사공이 누구요? 사공은 왜 찾죠?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딜 가는 배요? 물로 가는 배요? 여기도 지금 똑같잖아. 사공한테 반말 쓰니까 사공도 똑같이 반말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조하고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해라고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지는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에 한층 더 올라가는 보고 한숨을 쉬이며 아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실수를 하였구나. 그러면 이 춘몽 자체를 못 깨고 실수하였구나. 이 문장도 다시 또 뭘 보여주는 거야? 이것도 다시 또 반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 다시 뭐 할까요? 반성하니까 다시 말을 또 좋게 해주거나 존대해줘야죠. 자, 어플로처 입만 해석 들어볼게. 여보시오 노영 입에 임자시오? 상원 목난컷 혼이시었는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니다. 바로 바꾸잖아 똑같이. 내가 입에 임자요시다. 그러니까 노영 오늘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우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봅시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배가 한객을 싣는 배가 아니었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데 차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쉽게 보면 예약배라는 거죠. 그는 그러하겠으마는 내가 부모 명한 급히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가 없고 이 배는 간다고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터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구석에 조용히 끼워주게 하시면 그게 아니 벽선이요. 당신 모습이 참 불쌍하오. 그러면 해가 다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좋게 맞추니까 상대방도 최대한 얘한테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 장면만 남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72번대로 보면 결국에는 못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4분만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69번 정답 4번, 70번 정답 4번, 71번 정답 3번, 72번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69번의 4번을 보면 차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의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까지는 맞는데 낯선 이에 대한 경계를 들어야지 않죠. 뒤에서 분명히 부인 모르시게라도 태워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경계해요. 그죠? 그 다음 70번은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 말 그대로 하대를 풀어버린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15분 보면 상대 맞춘 거고 이에서도 상대방을 맞춰서 일부러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 나올 게 뭐 3번밖에 없고, 그 다음 조그맣게 돛대새를 배운 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배는 타면 뭐 할 수 있어? 어쨌든 제주도를 떠날 수 있는 배잖아요. 그래서 3번처럼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를 떠나기 위해서 타려는 대상이 있지만 아직 타진 못했죠. 타기는 힘들고. 왜냐면 이거는 예약배니까요. 그 다음 72번 72번에 4번 이노서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 사람은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근데 이노서 어찌하면 좋을까? 이 모습은 배가 다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갈 수 있지? 이거 고민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사람 존중하는 걸 배운다는 건 안 맞죠. 말 그대로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부분. 이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이름이 여기 없거든. 어디 없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장기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309 쪽에 75번을 봐보세요. 여기 이런 말 나오죠? 자, 장기전은 까투리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금지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연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성하였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연반의 추정과 향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신흥부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부와 몰락연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부를 둘러싼 몰락연반 간의 불안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까투리라는 것 자체하고 장기를 볼 때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까투리는 말 그대로 앙범을 얘기하는 거고 장기는 수거를 얘기한 건데 얘네를 가지고 이런 인간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보여주는 거야? 이글 자체가 오아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의인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보여주는 거고 까투리 정신을 보여주는 거는 남존여비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의 개가금지 여성의 개가금지라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가부상제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를 예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 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몰락연반의 삶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실제는 얘는 여자니까 남존여비를 당연히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빌어먹었다 이런 거니까 설마 그걸 얘가 옹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여잔데.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개가금지라는 건 여성의 재혼 자체를 금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까투리 통해서 비판하는 거니까 이미 시대가 뭐야? 남성 중심 사회나 가부장제가 조금씩 균열이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몰락연반의 삶이라는 건 장기 자체가 결국은 몰락했다는 얘기죠.
보여주는 게. 당연히 얘가 이렇게 몰락하니까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몰락연관이라는 건 결국은 남성 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가부장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조선 중후기 정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흥보호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신학의 형태와 신은 상인계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자, 그냥 308쪽을 봐보세요. 자, 콩 하나 먹으니 군주의 처지를 어찌할꼬? 어떻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뢰의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보겠노라. 그러면 여기서 서대주가 부유하니 걔한테 가서 뭔가 배고픔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왔죠. 이 신흥보 자체가 서대주가 되는 거죠. 얘는 쥐죠. 쥐는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딱히 부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냥 부자. 일단 요거만 나온 거죠. 자,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이허이 이산저산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디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쥐라고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좋지 않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찾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할 거야?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최대한 좋게 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길을 대충해서 협사촌 찾아가 서대문 집 앞에 장기가 큰 기침을 2번 하고 서동디 계시오? 하고 찾으니 이윽고 종이 나오거늘 장기가 묻되 이댁이 아래 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요? 딱 봐도 뭐해? 상당히 상대방 자체를 위로 띄워주고 있잖아요. 좋게 얘기해주고 서동지 있어? 이거 하고 서동지 계십니까? 이거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찌 찾으시오? 잠깐 배우리다.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가 와서 말한다. 문전에 어떤 객이 왔을 때 위풍이 헌양하고 빚가 쓰고 옷간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님을 뵈러 왔다고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기뻐하며 외환으로 청하고 정주 탄건 모자 쓰고 평보로 나아가 장기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기가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오시오? 나는 양지촌에 사는 화춘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보이기를 장기라고도 하고 꽁이라고도 하는데 귀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참 명랑하다. 탄건은 어루만지면 답하되 종개 기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주시니 황공 감사합니다. 서로 찾기에 선우가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절이 납니다. 하고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을 대접하고 고금사를 옛날 가지고 문답하며 장기를 조롱하며 버타더니 장기에 콧소리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습니다. 내 분지 넉넉하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2,000척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님 생각은 어떠시오? 서대주가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하였거늘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요?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가 얘를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고파. 좀 빌려줘. 근데 상당히 좋게 얘기하니까 서대주가 오케이 네가 나한테 얘를 다 차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너에게 빌려줄 수 있어. 이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75쪽에 75번에 아까 보기를 볼 때 신흥부와 몰락만의 갈등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보기가 거짓말하는 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둘의 갈등이 없으면 분명히 몰락만이 한 번 더 나와야죠. 이게 문해력이죠. 자, 그럼 중간감에 분명히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장기,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들어간다. 이때 서대주 노비지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2,000석을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자, 다음 동지촌에 딱불이라는 새가 있는데 주먹뼈새 꽁당 두루마기 홍공당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자나하고 이풍이 환영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기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하고 하는 말이 자네 어째서 양지기 전에 풍류가 쌓여두었는가? 장기가 협사촌 서대주가 양식 필인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불이라는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딱불이가 야 너 이 배고픈 시기에 어떻게 양식이 있어? 이런 거니까 이 몰락연관은 딱불이도 몰락연관인 거죠.
얘는 분명히 서대저와 갈등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내용대로 본다면. 자, 다시 질문. 자네 마음이 녹록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기가 말하되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고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한다고 했고 내가 가나하여 빌리라고 했기에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고 존칭했는데 크게 기뻐하며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여 여차여차했다 하면서 딱부리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구나. 이 신남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걸하며 임금을 얻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고 하고 도덕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하리라. 근데 솔직히는 야 도덕놈 쌀 좀 내놔. 쌀 안 주지. 그러면 불쾌해서 주겠어? 꺼지라고 하겠지. 장기가 얘기하되 자네들을 몰랐더니 오늘이 아니르다. 딱구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 차내가 구멍 앞에 나아가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10인이 나오며 하는 말이 네 집을 찾으시오니까 내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 위 낭천을 다니며 도적질을 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에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고 일러라. 쥐란 놈이 짜증내서 대답하고 들어가 보아니 서대주가 크게 화를 내며 분노하는 말이 왜? 차기욕했는데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가 서로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페인트 해주고 딱불이 통해서 그 보기의 내용 확인한 거잖아요. 자, 서대주 말하죠. 어떤 놈인지 잡아들이라 하고 수십 명 범같은 지들이 명을 듣고 딱불이 애워싸고 결박하고 입밤치고 적밤치며 몰아가니 딱불이가 애걸하면 비는 말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 하시오. 내 손주도 타처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 꿀리니 서대주 호령하시되 이놈 너는 어떤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야 하며 찾으니 너 같은 놈은 만나는 내리라. 매우 치라하니 딱불이 머리에 좋아하며 애가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갈등했다가 딱불이가 결국은 패배하고 있는 내용이죠. 딱 그 정도까지만 나온 거예요. 자, 73번 문제는 같이 볼게요. 자, 적절한 건데 1번의 섬이란 외양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속성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 2번 서적 개입해서 호감을 보이고 있다. 근데 딱히 인물에다 호감 보이는 건 없죠. 서적에 아까 나왔다고 쳐도. 속담과 옛글 자체를 삽입해서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아까 속담 나온 부분이 300화 쪽에 종략 쪽에 보면 나오는데 사이 좋아졌죠. 갈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은 내적 갈등 한 적도 없어요. 과거 현재 대비 없죠. 왜냐면 지금 현재 얘기밖에 안 하니까. 공간적 배경은 지금 서대주 집인데 서대 집에 대한 묘사가 없죠. 그럼 정답 나올 게 1번밖에 없죠. 근데 1번 어디 나오는 거예요? 1번 나온 부분이 300화 쪽에 오른쪽에 세 번째 줄부터 딱뿌리를 얘기할 때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딱뿌리 얘기할 때 주먹뼈대 흑동강 두루마기 홍공당 끝동 두중이는 두자 위풍이 헌양한 짐승이다. 요렇게 된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나오죠. 자, 7475는 풀어보세요.
볼게요. 74번에 5번, 75번에 4번 이렇게 갑니다. 74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서대주 망명하기 전에 장기와 딱구리 서대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라는 걸 이미 알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부자인 걸 알고 찾아가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서대주 방문하기 전에 장기 딱구리는 각자 생각했던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그래서 분명히 장기는 예의로서 대하자라고 하고 딱구리는 누르자, 억압하자 이랬죠. 그 다음 서대주 방면 장기는 시류일관 같은 태도를 보였고 딱구리는 변화했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뒤에서는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4번에 서대주의 것을 확인하면서 장기는 서대주 환심을 살만하게 딱구리는 반감을 사며 표현하니까 결국에는 뒤에 자기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서대주를 방문한 목적을 장기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두었고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딱구리도 장기하고 똑같이 몰락연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둔 거잖아요. 결국은 둘 다 목적은 배고픈 거를 없애기 위해서 간 건데 태도가 달랐던 것 뿐이잖아요.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75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보기에 맞춰보면 되죠. 장기가 양식이 떨어져 공주인 처자식을 위해서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냐면은 결국은 몰락양반이 어쨌든 먹고 사는 모습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가장의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 서대주가 시비지를 부리고 복수에 갇혀 손님을 외연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결국은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서대주에 대입해서 양식을 빌린 장기에게 딱구리가 간사하도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신흥보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누군가는 얘를 보고 그래 뭐 지가 열심히 해서 본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디 양반도 아니게 돈을 벌고 재수없게 이렇게 무시하는 자하고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째 보면 시비지가 딱구리에게 골을 내는 거는 당연히 뭐 때문인 거야? 딱구리가 반말 쓰고 자기 주인 무시하니까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처럼 몰락양반의 경제적 궁금함을 업신여긴 건 아니죠. 왜냐면 얘가 몰락했는지 경제적 궁금함이 있어 찾아온지를 이 머슴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골을 내는 건 자기 주인 무시하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짜증나니까 그런 것 뿐이죠. 정답 4번 밖에 나올 게 없죠. 실제로 여기서 신흥고인 서대주가 정말로 도덕질에서 돈을 많이 번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은 안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310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게 춘향전 정도 내용인데 아마 이거 거의 처음 봤을 겁니다. 강한루기 자체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전에 전부 다 춘향전 나오는데 그거 조금 각색 형태로 나온 게 있어요. 춘향전 자체나 신청전이나 이런 것도 고3 지문에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실제 원전을 보면 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로 거의 다 풀어냈기 때문에 그냥 씌워본 거지 사실 우리 중에 신청전이나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전부 다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게 되면. 민규님 읽으셨나요? 춘향전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춘향전 자체가 결말 자체가 한 8가지인가 10가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조금씩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79번에 보기를 보면 나오죠. 강한루기는 수산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럼 이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작가가 개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조건 전작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본문 속에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다. 강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되게 쉽다는 거예요. 한글로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작가가 개입해서 뭔가 사건을 설명을 하거나 평가를 할 거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보면. 춘향전이 그래서 지역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도 되게 많아요. 각자 보면.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자, 310쪽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서 설랑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
가인이 그네를 뛰네. 소제목이 나왔죠. 강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강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강한루기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갈 수 있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도린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도령을 얘기한 거예요. 동목령을 얘기하는 거고. 살짝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회 부분은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당연히 밑에 있는 내용에서 뭐 해야 돼? 이런 이도린과 춘향이 처음 만나는 장면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네 뛰고 있을 때 이도린이 그걸 보고 방자야 가서 말 붙여봐, 데리고 와봐, 뭐 그런 장면 자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일하니까. 자, 중간 때 있죠. 자,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며 기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만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머슴이라는 얘기겠죠. 방자,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잖아요.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기만이 대답한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에 빠져 주구니에 넣고 사라지고 양대에서 구름가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이 월매 자체는 춘향이 엄마잖아. 근데 갑자기 춘향이 엄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상하게. 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은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한다는 건 월매하고 춘향이가 엄마하고 딸 관계라는 거를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월매에 딸 춘향입니다. 이제 얘기해준 거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체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쁘다는 얘기죠. 이들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불러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작가의 약간 개입이 되는 거죠. 그죠?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고 무엇 하시려고요? 눈치 빠른 기만. 내가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알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부른다 해도 저 아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다르지 너한테 다르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기만이 머리 들어갔다. 당연히 모습이 힘이 없으니까 가라고 빨리. 그러면 가야죠. 자,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잠깐 개입해서 춘향이 여기 왜 나오는지 설명했죠. 채색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드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강활루 위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자 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들려 꽃그네 속을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꽁무니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강활루 동쪽 난간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한 말을 내뱉었다.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이도린도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보고 오 괜찮은데? 이러는 거잖아요. 갑자기 기만이 바쁜 걸음을 와서 불렀다. 춘향 남자 어디 있어?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기만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네에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기만이 웃을 말한다. 춘향은 누여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보. 이제 낭문 밖 큰 길에 가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 이르며 뒤에서 의기한 채 한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당장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내가 또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가 사투를 몰라보겠는가?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자의 도련님이요. 기특한 기만.
사투다드 도련님이 나와 붙는 거 아니냐? 낭자 우리 도련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인네 기생인네 하면서 농지거리 하니까 일을 벌인 거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 사리 분별을 못하시오. 속담에도 까마귀 남자 배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은규야, 이 정도 수업은 알지? 네, 안다는 얘기잖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잖아. 까마귀가 나는데 사실 배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연히 같은 일이 일어난 걸 얘기한 것 뿐이죠. 그래? 자, 도련님께서 춘향이 바란 것이 오늘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요. 도련님께서 남자를 보시고 귀신이냐 선녀나 하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어.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난데다 해라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으면 못 가는 것이지만 하와복이 눈앞에 놓여있으니 남자는 잘 생각하시오. 약간 협박 같은 느낌도 있죠. 춘향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다. 그 얘기 뭐야? 따라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투를 보면 느끼는 게 기만 자체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기만이 이도인한테는 말을 존칭을 쓰잖아요. 하지만 춘향한테는 약간 반말 같은 말을 쓰죠. 하오체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나랑 동등한데 높여줄 때 쓰는 말 있잖아요. 하계체라는 거는 나랑 동등한데 낮추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는 기만하고 춘향이라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기생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노비일 거 아니에요. 기생이나 노비나 신분은 같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해피엔딩이 안 되는 춘향전이 있는 이유가 기생이 실제로 조선시대에 양반의 정시에 부인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피엔딩이 안 끝나는 얘기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76번에 1번, 77번에 3번, 78번에 5번, 79번에 5번 이렇게 돼요. 자, 76번에 1번에 보면 이도리는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꽃그늘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이도리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찬탄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77번도 정답이 3번밖에 나올 게 없죠. 숨어서 본 거니까요. 그 다음 78번에 김한은 두 사람을 내게 했죠. 결국은 이도린이 김한한테 가서 얘 불러오라고 시켰고 김한이 가서 춘향한테 도령이 부르는데 좀 오지? 이랬으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중개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 나올 게 5번밖에 없는 거고 79번에 5번에 보면 기억을 통해서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기억 부분은 오히려 감상법 자체가 하나로 딱 모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고운학을 한번 보려고 한다. 당연히 고운학을 보려고 하겠지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게끔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기억은 위에 보기대로 설명한다면 작가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상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얘도 춘향전이긴 한데 여기 장면은 뒤쪽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많이 바뀌어요. 자, 81번의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문에 초래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 자체의 정절 및 신분 성승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일단 춘향전은 기본적인 주제는 남녀의 사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보면 또 다른 주제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이면적인 주제 자체가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이런 여성의 정절이나 또는 나타나는 이런 신분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거죠. 왜 여자만 정절 지켜야 돼?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왜 낮은 신분이 힘들어야 돼? 이런 것들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방 또는 평등사상 이런 것도 춘향전 원래 주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제목에 보면 수절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녀 춘향 수절가 마지막 가니까 이건 뭐예요? 판소리가 소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판소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얘기잖아. 판소리가 결국은 유행할 때 그거를 가지고 소설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판소리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판소리의 특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운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중간에 갑자기 뭐 시를 삽입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열녀하고 수절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열녀 자체가 수절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을 좀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보시오 장모, 춘향이라 좀 보여야지. 그런지요 춘향,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 하오리까? 근데 이를 보면 이상한 게 느끼죠. 아까 앞에 있는 그 내용대로 본다면 당연히 월매가 뭐일 거야? 월매가 장모일 거고 이도령이 되는 사람이 3위일 건데 분명히 이도령의 말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보 장모, 춘향이 좀 봐야지. 반말 쓰고 있잖아요.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반말 쓰지 않잖아요. 나왔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왜 미쳤나 얘가 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월매의 반응도 그렇죠.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 인정이 하오니까 약간 말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높고 있죠. 이게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양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월매도 기생이니까 얘는 실제로는 신분을 생각하면 얘가 반말 쓴 게 맞고 얘는 존댓말 쓴 게 맞는데 장모 사이 관계면 얘가
그냥 존댓말 쓰기도 그러니까 얘가 말투가 애매한 거고 얘는 그냥 뭐 한 거야? 언니한테 약간 하대하고 있는 거죠. 신문사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향단이가 여쭤오되 지금은 묻는다 하으니 발에 치러진 가사이다. 향단이는 춘향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인데도 몸종이 있다는 거는 집에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때 마침 발화를 뱅뱅 치는구나. 향단이는 마음 이음상이고 등롱 들고 어삭도는 뒤를 따라 옥문관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이도 간 곳이 없네. 근데 지금 여기서 아예 이몽룡을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대놓고 어삭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장면은 당연히 뭐 할까요? 이몽룡체가 이미 자원교체해서 어사도가 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 남원에 내려온 거고 춘향이는 수청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게 갇힌 장면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주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고 몸에는 홍삼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과거급제했다는 얘기잖아요. 벼슬치가 실제로는 머리에 금관 쓰고 밑에는 붉은 옷이나 남색 옷을 입는 거니까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상사일령 끝에 만단정이 하는지다. 즉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끝에 결국은 만났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춘향아 부른데 대답이 있을 것이냐. 어사 떠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예서 동원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연문할 것이니 잠깐 질체없어서. 야, 크게 얘기하다 사초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 조용히 얘기해 이런 거잖아. 무엇째 연문이 무엇이고 내가 부를 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사실 이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진짜 얘가 거지면은 무서워서 이렇게 부르겠어? 하지만 원래 신분이 어사또니까 나 꼴릴 거 없어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목소리가 잠결인가 꿈결인가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어사또가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해와서 왔단 말하게 되면 놀랄 것이니 가만히 계세요. 춘향이 저희의 모친 음성 듣고 놀라셔.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따져 생각해서 천방지방 다니다가 다치기 쉽소. 이유랑은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 나름대로 하는 거죠. 나랑은 연유 말고 정신 차려 왔다. 오다니 누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내가 죽었어. 일러줘.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난 정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다는 소식이 왔소? 벼슬 띄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왔소? 에고에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 내려왔어. 그럼 딱 봐도 D는 뭐야? 언어유이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열매는 거진 줄 아니까. 거지라면 당연히 뭐 할 거야? 내 딸을 구출할 수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지. 얘가 와서 내 딸을 구출해줘야 되는데 이런 빌어먹을 이런 처지에 왔으면 결국 내 딸은 죽게 되겠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뿐이잖아요.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 보던 님을 생시해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며 계속하며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구나. 상사불견 그림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누구나 인그리워 일고열심 한일러니 이내신대 이르되어 매일 감겨 죽겠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일이 반기다가 임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할 수 있겠는가? 딱 보니까 임의 형상 보니까 한심해 이 얘기잖아요.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주는 것은 서러움만 없으면은 서방님 이기영이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워하지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혈만든 죽었으냐? 일종의 복선이에요. 왜? 내가 어사또니까 결국은 하늘에 무너진 소나구멍이 있겠지. 이런 거 일부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가 거지면 인명이 제천이라도 혈만든 죽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춘향이 저의 모친 물러 한양성의 서방님을 친년의 큰 가뭄의 백성들이 비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하던가 신문나무 꺾어지 공룡탄에 몰아졌네. 왜냐면 자기도 이몽룡이 벼슬 자기를 구출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와서 거짓골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 구출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가려는구나 이런 신세 할이 없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내가 죽은 후에 나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세요. 만수나 흐드러진 머리 이런저런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마다 혹시 내가 죽거들라. 그럼 이거는 이제 미래의 상황을 가져온 거죠. 사꾼인 척 달려들어 둘러오고 우리들이 처음 만나주던 부용당에 적막하고 유력한데 뉘어놓고 서방님이 나를 선수 연습하시되 나의 혼백을 위로하여 입은 옷을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이 귀대어
혹시 나중에 벼슬에 오르시거든 일시라도 둘러 말고 육진양포 다시 염하여 조촐한 성녀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만산천 찾아갈 때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그럼 한양에 올려 선산발치라는 거는 원래 춘향이는 고향 자체가 한양이 아닌 거니까 이몽룡의 선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의 선산발치에 나를 묻어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전원사 나오죠.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다라고 8자만 새겨주시오. 망부석이 아니랄까.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려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이나 하여줘. 에고에고 내신세야.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이음 부분은 여기하고 있는다. 신문상 부분. 죽긴 하지만 뭐 한다는 거야? 양반의 산에 묻어서 나 절개지책에다가 죽었던 걸 기려줘. 이런 거잖아요. 결국 죽어서라도 결국 신분 이루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자미상으로 보기에는 앞에 단문은 어차피 한자로 쓴 건데 그걸 완전형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311쪽에 보면 한자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내신나 이런 거 배우면 작자미상이라고 해도 중계층 이상이거나 뭐 양반계층의 분야자거나 이런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일반적인 만약에 평민이 이 정도 한자를 구현할 정도면 한글을 창제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80번에 5, 81번에 5, 82번에 4, 83번에 2 이렇게 돼요. 80번은 1번에 있는 환상적이라는 얘기는 비어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기성이나.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5번에 대화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대화 장면 자체가 전체고 이 안에서 당연히 주인공 자체가 갇혔구나. 그 다음에 자기 지금 억울하구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81번. 니은은 아까 4번 같은 경우 다 얘기했죠. 그러면 5번에 볼 때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한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의식이 투영됐다. 근데 이거 자기가 선산마치 묻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소망이 투영된 곳이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82번에 1번은 춘향모치는 맞아요. 춘향모치는 아까 그러듀하고 존댓말 썼잖아요. 하지만 어사또가 아니니까 1번이 안 되는 거고, 2번에 볼 때 B에서는 춘향 자체가 자책하고 있다. 근데 자책이 안 나오죠. 그 다음 C에서도 원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거죠. 4번은 정답이고 5번에 의해서 장문자답 자체가 없죠. 그리고 여기 왜 왔어? 왜 이런 모습이야? 라는 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거짓골이야? 라고 묻는 거잖아요. 873번은 그냥 한자 상황 문제죠. 그래서 A의 상황을 얘기하면 뭐 한다? 오래도록 잘 기다린다. 이런 거니까 정답이 2번밖에 없죠. 오매불만 기다린다. 자나깨나 기다린다. 이 얘기잖아요. 동명성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돕고 이런 거니까 어제 얘기했던 그 윤동주의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20년치는 같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건데 안 맞고, 조변색계는 계속 뭔가 뜯어고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뭐 제도들을 고친다 이런 데 쓰는 거고, 풍수지사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가셔서 효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한자성어 문제는 요새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아예 뜻을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자성어 문제는 뭐 내신 정도는 나오긴 해도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요새는 거의 제로라고 봐요. 최근 3개년도에 실제로 수능 문제거나 6월달 평가 문제를 보면 한자성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냐면 요새는 여기도 지금 1점이가 써있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문제가 50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배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5문제를 맞추면서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한자성어 2점짜리 주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냥 단어도 문제니까. 차라리 이거다 뭐로 빼냐면 비문항구로 빼는 거예요. 비문항에 보면 어휘문제 자꾸 나오잖아요. 2문제 이상. 그러다 빼버린 겁니다. 문제 자체. 그리고 이런 거는 아예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했다. 뒤에 비문항 볼게요. 한 3주 전에 했을 겁니다. 3주 전에. 자, 17세기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서적에 담긴 서양과학의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직접 충격을 보여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에 비해서는 좀 적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끌긴 했지만 기억보다는 적었다 이런 얘기죠. 일부 유학자들 서양의학의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얘기는 사실 정말 별게 없어요. 읽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런 서양 자체의 이런 과학 지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파됐는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거니까 한쪽으로만 간 거죠.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이라는 글에서 아담샬이 쓴 주제근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제시했다. 주제근징에는 당시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의 생리적인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가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내부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래서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살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내가 주관하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신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신주지각설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는 이익이 나오긴 하지만 이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게 이거죠. 이 아담샬이 쓴 주제분징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분명히 담겨있는 것과 안 담겨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기계적인
인체 간의 거는 다르지 않지만 대신 어떤 기독교, 종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런 로마 시대의 행리설이나 또는 단교에 있는 게 이런 중세의 해부에 관한 내용 자체가 담겨 있는 거고 이익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적 수용이란 것 자체가 나와 있는 게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익 자체가 긍정한 것과 부정한 걸 보면 몸의 형태를 볼 때 이런 몸의 운동 자체를 내가 주관한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그 위에도 나오지만 주제 분쟁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이건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으로 본 거는 뒤에 나올 때 지각활동, 이런 지각활동은 신장이 줄어든다. 사실 부정이라는 말을 볼 때보단 그냥 이건 이익의 주장일 뿐이죠. 이익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수용한 건데 이 내용은 이익 자체가 그대로 자기가 구사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수용하고 이거는 여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신장주관이라는 걸 다른 말로 신주지각설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서양이랑과 상관없이 동양에서 원래부터 이루어진 사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자, 그 다음 이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이익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넘어갈 거 다른 사람인 거.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을 두드러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의 관심에서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고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의 지식은 대용면에서 부족했고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 서양의 해부학이 야기하는 물리학 문제도 서양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수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에 19세기 실학자 최영기는 당시 서학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에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의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이전의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었던 것과 다르게 최영기는 지각적, 생적 기능에 주목했다. 그러면 실제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크게 얘기할 건 뭐야?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의 유학자들이 서양의학을 크게 수용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그냥 설명한 거죠. 이걸 하나하나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나중에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세 번째 문단에 찾아 들어가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최양기는 사실 이 얘기밖에 아직 안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볼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지각적이나 이런 생리적 기능 자체를 주목했다는 거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데요? 네 번째 문단에 설명을 해줘야죠.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받는지. 그러니까 최양기 얘기는 세 번째 문단의 포인트가 아니라 네 번째 문단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에서 분명히 지각과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각과 생리학적에 주목했다는 거는 뭐하고 뭐야? 이런 도덕적 차원하고의 거리 자체는 먼 게 결국은 지각과 생리학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네 번째. 최양기 인체가 함축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단계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전체 신론 등의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에 더욱 분명해졌다. 그 얘기는 뭐야? 전체 신론 안에서도 몸기계에 관한 내용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역시 몸기계로 오는 게 맞았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양기가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먼저 생각한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체의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을 이루어진 몸기계를 형성하면서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면서 이해한 결과였다. 그래서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무한수업을 끝내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선교사인 후세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선정하면서 무한소급의 문제를 끝냈다. 이런 얘기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체 운동의 원인을 규정해서 무한소급의 문제를 끝냈다. 그러니까 무한소급의 문제를 끝내는 거는 최양기가 아닌 서양하고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결과론을 같다는 거죠. 끝냈다는. 그러니까 이 네 번째에서 이 얘기하는 최양기는 이것만 얘기하면 정리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옮기계에 주목했는데 이 내용에는 모두 있다. 이 전체 신론을 보면서 이런 옮기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뭐한다. 더 분명해졌다. 그 얘기는 이 전체 신론에도 옮기계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분명히 이 옮기계에 연결시켜서 결국은 문제점은 이거였잖아요. 이 문제점은 무한소급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자체를 결국은 태양에서는 신을 가지고 한 거고 최양기는 신기를 갖고 얘기했다 했는데 아직 신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신은 당연히 뭔지 알지만 신기라는 것 자체가 신을 얘기하는 기운인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우리의 독해를 보면 오문단에서 분명히 신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쭉 비문학 같은 글도 문학과 똑같아요. 어떤 흐름 자체가 존재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측하면서 읽어줘야지 머릿속에 어쨌든 문제 풀 때 좀 더 남고 지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 하려면 비문학을 많이 접해야 돼요. 많이 읽어보고 문학처럼. 그래야지 비문학도 안 버벅대요. 1등급 애들이 갖고 있는 거는 걔네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1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형태를 기계적으로 되게 많이 풀고 이렇게 풀면서 얘네들이 그 지식 다 편화된 거를 습득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별거 안 할 겁니다. 고3 때. 우리 한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2학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10개년도 모의고사 다 볼 거예요. 전체. 이미 교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3, 4, 6, 9, 수능. 이렇게 5개니까 50개 정도 보겠네요. 1년 동안. 최소 50개는, 최소. 그 50개 다 이감이 매주 들어가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봐야 될 모의고사만 보면 양이 한 80개 될 겁니다. 모의고사. 거기다 이제 수능특강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2학년보다 일단 양은 좀 많긴 하죠. 2학년보다는. 그렇게 봐도 1등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봐도. 재수반에는 더 많이 봐요. 저 재수반 수업할 때 한 주에 모의고사 5개 정도 쓰게 됩니다. 하루에 딱 오늘 설명하고 뒤에 가서 저녁에 풀고 아침에 검사하고. 걔네 그게 습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모의고사가 그냥 숙제예요. 어차피 5시에 밥 먹고 뒤에부터는 자습이기 때문에 그때 풀어오고 아침에 검사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하는 건 당연히 뭐 할 거예요? 그거 모의고사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양이 그 정도 나가는 거라서 그 정도 양을 위도해줘야지 등급 뺏어와요. 내년에도 어차피 맹생애들 많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신기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그러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오문단. 최양기는 전체 신호에 소속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를 적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스의 내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내주지각설은 완전체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 보았다. 그래서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한 전체 신호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히 지각운동을 주강한다는 신주지각설 자체가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하고 비슷해? 이익과 비슷하죠. 아까 이익이 분명히 두 번째 문단에서 신주지각설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육문단을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종래의 신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신주지각설이 신의 신정으로 봤던 것과 달리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육문단에서 얘기하는 취향기가 얘기하는 신주지각설은 여기서는 신장인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신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신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그에 따른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와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형체가 없이 몸속 주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를 몰리는데 특수 경우에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경우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서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 지각 내용 조정, 그러한 작용에 적용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데? 최한기의 신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문단에서 무조건 이거 찾아서 들어가야 돼. 나중에 문제를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몇 개 나와도 그 단어에 대해서 묻는 문단 자체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소개만 하고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이분에서 기본적으로 자세한 설명 자체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다 쓰기가 애매하니까 안 쓰긴 하지만 어쨌든 신기는 뭐라고 해요? 의동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형체 자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몸속 자체를 주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감각 자체를 뭐 통합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저기서 이 기계에서 신장이 실제로 했던 기능을 신기가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럼 마지막에 그냥 정리 정도 한 거겠죠? 최한기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전반부 속에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서양의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책을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가 올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건 취향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익도 마찬가지다. 이익도 기본적으로 다가되지 않으니까 얘도 주체적이고 얘도 주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이 지문의 큰 틀은 뭐야? 서양의학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유학자들의 주체적인 수용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큰 틀에서. 자, 16번, 그 106번 문제만 같이 볼게요.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입된다, 들어온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생각을 제시한다, 생각을 드러내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효과적으로 전파한다, 효과적으로 퍼뜨린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소속되었다, 신뢰하다. 같은 말이죠. 정답 5번. 맹신하다는 일단 뭐한다? 무조건 믿는다. 이런 얘기인데 가리다는 고르다는 거고 구별하다는 얘기잖아요. 의미가 안 맞죠.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는 5분만 드릴게요, 시간.
자, 볼게요. 자, 101번에 2번, 102번에 4번, 103번에 3번, 104번에 3번, 105번에 2번. 이렇게 돼요. 이게 어쨌든 보기가 104하고 105에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 수 있고, 105 같은 경우는 앞에도 보지만 한 명이 또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문단 하나 추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01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쪽만 받아들인 거니까 5번이 안 되죠. 서로라는 말이 아니라 동양 쪽에서만 서양 쪽으로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서양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 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이 맞아요. 이익 한 명하고 최한기 한 명이 나왔으니까 들이대는 게 맞죠, 복수로. 그러니까 정답 2번.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주체적 수용 견해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2번. 자, 내용 파악문제인데 최한기는 일종의 기계를 파악했다라고 분명히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익의 심장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을 이해했다. 이것도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신두지각설을 고수했다고 나와주죠. 세 번째, 이익과 흡수는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하는 데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에 분명히 아담철의 설명에 대해서, 즉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철의 설명에 대해서 긍정했다가 나오죠, 마지막 쪽에. 근데 네 번째를 보면 아담철에는 기계론적 의학이론이 없죠. 호순에만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두 번째 문단 어디를 봐도 아담철을 볼 때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아담철의 책에 나왔던 건 오히려 생리설, 해부지식 이런 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 보면 얘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정만 자체만, 즉 후순만 정답이죠. 마지막 주제 분쟁과 전체 신론에는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다.
주제 군직은 아까 두 번째 문단에 분명히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중간에 15분에서 잘 나왔고, 전체 신론이라는 것도 그 오문단을 갖고 볼 때 전체 신론은 분명히 기독교의 영웅관계의 연관성을 부각을 했다고 마지막 주에 나와주죠. 그러니까 둘 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돼 있죠. 자, 103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이유. 그건 다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1번, 2번, 4번으로 확인되는데 3번만 유일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 104번. 자,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인데 미끄러지는 최양기의 견해와 같은 것만 찾는 거죠. 그럼 무조건 정답은 어디 있어? 4, 5, 6문단에 걸쳐서 있다는 얘기예요. 최양기 입장 거기에만 있는 거니까. 사람 이름을 가지고 어느 문단을 보고 결정할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필요가 있죠. 기억. 심장은 5장의 하나에 있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된다. 근데 이거는 심장 자체가 주관한다는 얘기니까 최양기에 상관없죠. 최양기는 심장이 아니라 심기가 주관한다 자체에서 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이익과 연결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 그 다음, 귀에 쏠린 심기가 눈에 쏠린 심기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하나로 합하여 만들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감각의 통합이죠. 6문단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 감각 통합, 시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이걸 얘기한 거니까 미은 맞죠. 그 다음, 인간의 신기는 디귿,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한다. 그런데 분명히 얘가 몸을 구성하는 거라고 6문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나오잖아. 세 번째 줄에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신기가 대소의 구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딱히. 그러니까 리을도 탈락. 이러니까 정답 니은 디귿만 되겠죠. 그 다음 105번. 데카르트를 최양기에 비교해서, 그럼 이것도 같은 문단 쓰라는 얘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최양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에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아까 몸기계 얘기 나왔죠. 그럼 이건 공통점이죠. 그는 정신이 깃든 것은 물질 하나의 두뇌에 있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독립적인 얘기하는 데카르트의 주장이 있을 때, 야, 독립적이라면 영향이 없잖아,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존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보고는. 1번에 그러면 데카르트 정신과 다르게 최양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 왜? 분명히 아까 6문단에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백사 문제 할 때 확인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데카르트와 최양기는 사고작용이 일어난 곳은 두뇌이다라고 했는데 데카르트는 맞죠. 보기 안에서 분명히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 하나의 두뇌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최양기는 두뇌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주관하고 지각 내용을 종합하고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 추정, 그에 대한 작용에 적응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신기라고 봤잖아요. 6문단 마지막 쪽에서. 그러니까 최양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짜리 정답이죠. 그 정답 2번.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거 5번 선제만 잠깐 볼게요. 5번까지 안 봤을 거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고, 5번에 보면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양기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정할 수 있으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소급의 문제는 꼭 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신기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최초 원인만 정하면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어쨌든 위에서 그 문제 해결을 뭘로 할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선제해서만 가정한 거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세요. 262쪽은 이 위에 있는 이 60번은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페이스를 지워주지 않구나. 262쪽에 61번, 62번, 63번, 64번 이렇게 네 문제를 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수예요, 그냥.
이진수는 뭔지 알잖아요, 우리. 이진수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0과 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0이 반대는 1이고 1의 반대는 0일 거고 이런 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0과 0을 더하면 0이잖아요. 1과 0을 더하면 1일 거고 0과 1을 더하면 1일 거고 시원아 1과 1을 더하면 얼마야? 1요. 1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 정도 상식하고 그냥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식이 이진수잖아. 이진수만 갖고 하면 숫자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1, 2는 당연히 1, 0이 되는 게 정상이죠. 이 정도까지만 니네가 알겠지? 당연히 선생님이 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를 갖고 문제 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보면 지문에 맨 끝에 보면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10진수 0, 1, 2, 3, 4, 5, 6, 7에 이진수 0, 0, 0 이렇게 쭉 나와주잖아요. 그죠? 이거 대응하는 거는 미리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문단 볼게요. 컴퓨터는 0 또는 1을 표시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는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의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해서 양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0, 1, 1, 1의 경우 예를 드는 거죠. 왼쪽의 자리인 0은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1, 1, 1은 정수의 절대값 7을 이진수를 나타낸 것으로 이거는 마지막 어휘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치를 표현한다.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얘기한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 뭐냐면 이렇게 0, 1, 1, 1일 때 이렇게 한 번 정도 띄어서 보는 게 편하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십진수의 키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뭘 얘기한다? 양수를 얘기하는 식이다.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말 그대로 뭐다? 플러스 7과 같은 말이다. 양수 7과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문단은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양수에 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플러스에 관한 얘기만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문단이 이제 음의 정수에 관한 거거든. 이거를 표현한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을 표시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봐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건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의 숫자가 있다면 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똑같이 10진수 7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 7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문해내기 가능하겠죠, 우리한테는. 그냥 한수예요, 이거. 이렇게 본다면. 근데 이거 오답 엄청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63번을 보면 뭔가 복잡한 게 63번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것만 우리가 지금은 푸는 거지만 물론 그 다음부터 이상한 거 해줘 나오는 게 있지만 65에 68은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 안 났거든요. 이게 모의고사 안에 세트로 들어가 있으면 애들이 이걸 맨 마지막에 제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뭔가 숫자 나오고 뭐 계산해야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러다가 시간 와서 못 푸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오답률이 그 당시 실제 63, 64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다. 61번 정도만 조금 오답률 떨어지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못 풀어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시간 되고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하고 풀면 틀린 개수가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한번.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줄. 마이너스 3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이진수 나타낸 0, 1, 1에 최상위 비트 1 자체를 그냥 덧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0과 1과 뒤에 있는 세 자리는 한번 나눠보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거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음수 표현 방식을 보호와 절대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꼭 기억할 게 있죠. 이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 하나 뭐다? 보호와 절대값이다. 그러면 보호와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뭐랑 연결된 거야? 얘는 무조건 음수하고만 연결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러나 보호의 절대값의 연산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7에다가 3을 빼는 형태를 계산한다면 실제로 7 더하기 마이너스 3인 0, 1, 1과 1, 0, 1, 1로 표현된다. 그럼 실제로는 이 설명대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는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둘을 이렇게 더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면 얘네들이 각자 시진수고 이것들은 양이나 음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시진수 7, 시진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가 올라가 1, 0을 표현된다. 아까 시연이가 잘 얘기했잖아요. 1, 1은 1, 0이라고 정확하게. 따라서 0, 1, 1에 0, 1, 0, 1을 더하면 1, 0, 0, 1, 0이 된다. 이 1, 0, 0, 1, 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왜냐면 4개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오버플로라고 얘기하고 보호와 절대값에서 오버플로 처리하는 절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값은 부정확하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 미리 얘기해 준 게 보호와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무조건 하나 알려준 거죠. 계산값 자체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왜? 그럼 이걸 실제로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나온 대로면 1, 0, 0, 1, 0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0 나온 게 맞고 여기 하나 올라갈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두 개에서 1, 0 넘어갈 거니까 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 숫자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넘어갈 수밖에 없죠. 1, 1이니까 1, 0 될 거니까 넘어갈 거니까 두 개 합치면 1,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4워드니까 여기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1 자체가 뭐가 나와요? 이게 오버플로라는 얘기잖아요.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정확한 게 나온 거죠. 만약에 네 그대로 끝났으면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있어. 그다음 이런 식의 형태가 있어. 그럼 이건 어차피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럴 때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네 개가 넘어가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부정확하다. 이 얘기 설명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이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은 양의 정수는 그냥 겉다리식만 얘기한 거고 한 음의 정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음의 정수를 얘기하는 형태인데 그게 지금 뭐다? 이 기업, 니은에서 얘기하는 1의 보수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보수는 보충을 해주는 수를 의미하는 거로 이것도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예를 들어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그 얘기는 뭐야? 1의 보수법이란 말 그대로 1이 나오면 이걸 뭘로 바꾸요? 0으로 바꾸는 거고 0이 나오면 그냥 1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의 보수법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그렇죠. 앞에 분명히 두 번째 문화에서 음을 얘기하는 최상위 비트는 무조건 1의 값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주는 거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1의 보수는 각 자릿수에 대한 합이 되는 1이 되는 수이므로 마이너스 3의 1을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 1, 1에 1의 보수인 1, 0, 0의 데이터 비트가 되고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를 덧붙여 1, 1, 0, 0이 된다.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에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해서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하지만 문제가 있죠. 아직도 000011의 경우에 0을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즉 보호와 절대값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만 얘도 약간 부정확한 존재는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얘기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3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3이 실제로는 이렇게 어차피 앞에다 1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 3에 해당되는 십진수 자체가 지금 0, 1, 1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얘는 두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이렇게 내릴 때 니은을 이용하면 이렇게 그냥 뒤집으면 이게 뭐다? 니은값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하는 거야? 별로 복잡하진 않죠. 그냥 뒤집으면 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지금 해결돼서 없는 게 나왔으니까 뭔가 하나 더 나와야죠.
영이 두 가지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이해보수법이다. 그러면 네 번째 문단에도 또 뭐예요? 음의 정수를 구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라고 가라고 되어 있는 게 이해보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할 거 뭐냐면 기억이나 니은이나 가는 다 음의 정수하고만 연결된 거예요. 양의 정수 나올 때는 이직거리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해보수법은 1해보수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해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이진으로 나타낸 0, 1, 1에 대한 1의 보수인 1, 0, 0을 구한 다음에 1을 더한 1, 0, 1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를 덧붙여서 1, 1, 0, 1이 된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3 자체를 만약에 가를 갖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0, 1까지는 똑같은데 이 형태에서 지금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에 다시 1을 더한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숫자를 뒤집으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1을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1, 0, 1,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해부수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이해부수법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한다? 1의 부수법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더하기를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냥 산수예요. 보게 되면. 이거 뭐 수업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계산한 게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7에다가 3을 빼는 것을 2의 보수법을 계산해보자.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 없다. 무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에다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면 결국 이거 뭐 해야 돼? 저 앞에 나온 저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7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의 형태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 아까 얘랑 지금 같은 거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왜? 저거는 보완절대값일 때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겠지만 이거는 이의 보수법을 이용한 거니까 이 값이 같은 값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값이 보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 나오죠. 그래서 7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는 값은 이렇게 7에 더하기 마이너스 3과 같으므로 이의 보수법으로 고치면 011과 110이 된다. 이를 연산하면 두 개를 또 합치는 거니까 그렇게 합치면 10100이 되어 4비트를 초과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5의 절대값과 똑같죠. 얘도 오버플로 발생하니까. 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버린다. 그럼 이해보수법은 뭐 한 거야? 기억이나 또는 미음보다 계산값 자체가 정확한 거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쨌든 이 가액값 이거 뒤에서 진행 한 번 더 할 거니까 제가 이때 뒤에서 할 때만 할 건데 어쨌든 값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4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오버풀 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뭐한다? 버린다. 그럼 남는 게 4개밖에 없으니까 이럴 땐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는 못 버리지만 얘는 그냥 버린다고 했어요. 그 차이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뒤에서 한 번 더 계산할 거니까 더 계산해 보시고 문제에서. 그럼 61번부터 64번까지 네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건 일단 산수가 있으니까 시간 6분 정도만 들어볼게요.
자,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까요? 61번에 1, 62번에 5, 63번에 5, 64번에 2 이렇게 돼요. 61번은 1번에 보면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한 건 맞죠? 그 다음에 음의 점수일 때는 1로 표시한 게 맞는데 이 지문에서 얘를 왜 0으로 표시하고 얘를 왜 1로 표시하는지 설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정답 1번밖에 나올 게 없죠. 이유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2번에 보면 부호 절대값에서 이건 그 두 번째 문단 정해져 있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잘 나왔잖아요.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낸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기억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 다음 62번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형태에서 기억과 니은을 사용한다 할 때 적절한 것은 그럼 니은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자체에서도 오버플로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3문단의 마지막에 아예 대놓고 나오죠.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발생할 수 있죠.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의 비트의 개수는 똑같이 3개잖아요. 그죠? 비트는 어차피 3개고 최상위 비트 하나 더 붙인 거니까 실제로는 둘 다 3개로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억과 니은 둘 다 뭐예요?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상위 비트는 둘 다 1이겠죠. 그러니까 뭘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기억과 니은 둘 다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최상위 비트는 1이다 이렇게 해야죠. 3번도. 그 다음 네 번째 4번 분명히 기억보다 니은이 더 정확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비해 기억이 아니라 바꿔야죠. 기억에 비해서 니은이 계산값이 더 정확하다. 이거 그냥 말장난 같은 거거든. 그럼 5번을 볼 때 서로 다른 비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미래났죠. 62번에 만약에 앞에 나온 것처럼 보면 마이너스 3을 갖고 할 때 기억에서는 0일이 나온 게 맞아요. 그죠? 하지만 이건 뒤집어야 되니까 니은에서는 100이 나와야 정성적이죠. 그죠? 이걸 그대로 옷으로 뒤집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숫자지만 데이터 비트가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숫자를 갖고 대입해도 당연히 뭐 할 거야? 둘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정답 5번. 그 다음 63번. 6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번에 이 두 개를 더하면 10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4자리에서 끝나니까 5자리가 안 됐으니까 오버플로 발생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요. 두 번째, 가와 나 둘 다 1의 보수로 활용하는 게 맞죠. 왜냐면 분명히 가에서 1의 보수법을 이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건 1의 보수법 이용해야 되는데 나에서 2의 보수법이라는 건 분명히 아까 1의 보수법을 한 다음에 더하기를 붙이는 거니까 둘 다 1의 보수법 이용하는 게 맞죠. 그냥 국어 문제예요. 저는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세 번째, 바의 경우 4의 데이트 비트는 100, 나의 경우는 마이너스 4는 100. 실제로 계산하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 나의 경우는 오버플로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계산하면. 그럼 당연히 오버플로 발생하면 버려야죠. 5번 4의 경우 마이너스 4에 대한 절대값을 나타낸 100에 1을 더하면 안 되죠. 이미 5번은. 왜냐면 이 진수를 나타낸 100에 1의 보수를 한 상태에서 1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1의 보수하는 거를 지금 5번에서는 빼버렸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진수 100에 1의 보수 001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을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4번 같은 경우에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 자체는.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희진수 011과 마이너스 하는 100인데 이거를 1의 부수법을 해서 뒤집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 거고 2의 부수법은 내가 더하기를 할 거니까 결국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나올 건데 이 둘을 만약에 이렇게 더해주면 5자리 나올 거니까 여기서 오버플로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4번은 일부러 계산을 안 해보면 오버플로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오버플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만약에 5번과 4번 선지가 바뀌었으면 이 짓거리 저도 안 했어요. 결국은 실제로 내가 학생이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5번이 만약에 4번 위치에 있으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해 보수를 안 한 상태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일부러 4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보여주고 5번에 힘을 빼버린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버플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찮아서. 근데 이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3점 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선지가 4번 바뀌었으면 제가 볼 때 3점 안 줬을 겁니다. 느낌상. 그 다음. 인규 64번 맞았지? 이거 처음부터 1번하고 3번하고 버려야 되죠. 왜? 아니 이거 B에서 너무 1, 3번에 000 나왔으면 앞에 있는 0은 양의 숫자인데 이거 뭐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1, 3번은 제끼고 하는 거예요. 제끼는 게 맞고. 근데 2번 자체만 사실 해보면 나머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2번에 보세요. 1의 부수법에 표현된 111 자체를 2의 부수법에서는 C로 표현된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2번에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집어넣어 본 거잖아요. 1의 부수법으로 이렇게 111 자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자체에다가 2의 부수법은 1의 부수법을 한 거니까 여기다 뭐 말하는데 이렇게 1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오버플로니까 빼버리니까 이 숫자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 끝. 간단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2번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100까지 맞는데 이거 만약에 예수법으로 바꾸면 111이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더하기 자체를 해버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111이 나온 숫자 자체는 4번은 계산해보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했다면 처음부터 1, 3번 제끼고 2번부터 접근하고 들어가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답이. 대신 이 64번 자체를 힘을 좀 빼고 얘네가 문제 나온 이유가 63번에서 이걸 어쨌든 하는 시간을 확보를 애들한테 시켜놨잖아요. 그럼 이 문제까지 또 이런 걸 또 해버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예 문제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63번은 문제 되게 쉽게 간 겁니다. 그나마. 그리고 설마 이 멍청하지 않은 애들이 1번은 처음부터 제껴놨겠지. 왜? 앞에 0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이니까 이건 앞에 문제들 맞았으면 이 정도는 애들이 알겠지라고 문제 출제자가 그 정도를 예측하고 가주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실제로 64번은 3점 안 준 이유가 63번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 뿐이에요. 63번이 없었으면 64번이 당연히 3점을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출제자가 생각하고 만드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하죠.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얘네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점이라는 게 문제가 막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걸리기 때문에 3점을 주는 형태예요.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화학에서 매치해서 3점을 왜 줘요? 문제 난이도가 문학비문학보다 높지도 않은데 시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나머지 거는 다 숙제 이런 거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 숙제 온 건 그냥 확인만 할 거고 뒤에 보면 중간중간마다 정답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찾아보시면 되고 정답지가 이렇게 있긴 하죠. 야, 이게 뭐야? 이게 찾은데. 아, 이거 진짜 참이야. 아, 나 처음에 내려야겠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 주 할 거는 다음 주 PDF 따로 드릴게요. 다음 주. 이거만 써놓으시면 됩니다.